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는 병이 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공부를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는 이제 시대가 왔다.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어느 시대든지 그 시대를 대표하는 질환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뭐 중세 시대 때는 이제 너무 환경이 열악하고 위생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패스트 같은 게 굉장히 유행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죠. 그리고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갑자기 이제 그 석탄 원료가 이제 에너지원으로 쓰이게 되니까 물이 더러워지고 공기가 더러워지면서 폐병이 되게 심했어요. 그래서 19세기는 폐병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20세기가 돼서 이제 산업화, 이제 자본주의가 무르익고 이제 잉여 생산물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굉장히 편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먹게 된 거예요. 그 어느 시대 때보다 인류 최초로 삼시세끼를 다 먹는 세대가 이제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이제 너무 먹어서 생기는 병, 먹은 것들을 에너지 대사를 못 시켜서 오는 병이 바로 저희가 얘기했던 식원병이라는 병이죠. 그래서 암이니 당뇨니 뭐 고혈압이니 뭐 심혈관계 질환 등등이 다들 어떤 세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많이 먹고 몸을 잘 안 움직여서 오는 생활습관병으로 20세기에 저희가 많은 그 인류들이 그런 질병들에 시달렸죠. 그렇다면 저희는 지금 분명히 2019년 21세기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21세기를 대표하는 질환은 뭐가 될 건가? 제가 저번 강의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정신병이 될 거다. 제가 그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저희 주변에서 보면 저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요즘 이렇게 공황장애에 대한 상담을 되게 많이 받아요. 뭐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등등의 이제 상담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 그다음에 이제 과거랑 다르게 이제 아이들도 그 옛날에는 정말 그 막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 학년에 1000명이 넘었거든요. 저희 딸이 깜짝 놀래요. 저희 딸은 시골 초등학교 다니는데 전 학년 44명인 학교를 다닌단 말이에요. 귀족이죠, 귀족. 근데 한 반에 지금 7명. 근데 그런 학교에 다니는 애가 엄마 학교 다닐 때 한 반에 95명이었어. 얘기를 하면 깜짝 놀래요. 근데 더 대박인 건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어. 그리고 한 학년이 15반이었어.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도대체 몇 명인 거야? 계산해 뭐 1300명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한 학년에 1300명이 넘던 시대에도요. 한 학교에도 지금 소위 말하면 이제 과잉행동 장애라고 하는 그런 증세의 아이들이 한두 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20-30명 되는 학급에 가더라도 한두 명이 있을 정도로 과잉행동 장애가 지금 너무 많고, 그다음에 요즘 지난 10년 내에 급증한 질환이 있죠. 자폐 증세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요즘 뭐 뉴스라든가 이런 걸 보면 또 느끼지만 조현병 환자들이 너무 많아서 그게 실제로 우리 주변에 진짜 아주 무서운 사건하고도 연결되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무연중에 옛날에는 정신병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야, 너 청량리 정신병원 가고 싶냐? 뭐 저희 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막 까불고 이상한 짓 하면은 야, 너 청량리 정신병원 갈래? 뭐 그런 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가두는 거, 뭐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 뭐 하여튼 이런 개념. 왜냐하면 치료법이 없으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나쁜 이미지로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막 터부시되는 그런 게 아니라 요즘은 오히려 이렇게 많이 좀 드러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연예인들도 자기가 우울증이고 지금 약을 먹고 있다, 뭐 공황장애다, 그래서 약을 먹고 있다, 이런 것들을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또 그런 거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빨리 회복될 수 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들도 이제 그런 질환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 감기 앓고 있어라고 말하듯이 나 우울증 앓고 있어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제는 이제 많이 이제 대중화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병도 대중화됐다는 거예요. 인식뿐만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단지 어떤 개인의 문제, 그래서 마음을 잘 먹어야지, 네가 힘을 내야지, 어떡하겠니, 애들을 봐야지, 네가 이러면 안 되지, 기운을 내, 이래 갖고는 안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암 환자를 붙들어 놓고 네가 살아야지, 네가 죽으면 어떡하니, 마음을 굳게 먹으면 네가 암을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물론 마음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걸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의 질병으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되고,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주변 분들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미 많은 분들 중에서도 그런 상담들 많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과거에는 이 뇌라는 영역은 너무나 신비한 영역이어서 정말 잘 모르는 영역이었거든요. 근데 지난 10년 이래에 가장 많은 연구가 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지금 뇌과학 쪽이에요. 그래서 뇌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밝혀지고 있어서 이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분들도 뇌랑 많이 연결되어 있고 이미 마음은 뇌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신경전달 물질의 조합 때문에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 정도는 이미 다 밝혀졌고요. 그다음에 우리 삶을 결정하는 모든 나의 행동 태도들 뭐 나의 성공까지도 다 이 뇌의 역할하고 관련된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뇌를 공부하신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뇌에 되게 관심이 많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제가 사업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인간이었어요. 도대체 저는 왜 인간은 왜 저러나. 그러니까 너무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한다고 해놓고 나 안 하지? 뭐 이런 것들. 왜 사업 설명하기로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전화도 못 하고 있지? 왜 나는 약속을 못 지키지? 나는 왜 이렇게 매번 목표 앞에서 작아지지? 왜 무너지지? 등등등. 쟤는 왜 한다 그러다 안 하지? 쟤는 왜 저런 이상한 태도를 보이지? 하여튼 등등등등. 저 포함해서 모든 인간들이 정말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그게 제 사업적으로는 가장 큰 고통의 영역이었고 그 고통의 끝에 제가 찾을 수밖에 없었던 거는 책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책 중에서도 특히 뇌랑 관련된 책들을 읽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제가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소통이 가능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 뇌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사업하면서부터.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는 못 나누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단 급한 대로 우리 주변에서 뇌랑 관련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설명을 해줄 거고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지 영향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지를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나는 누구일까요? 저는 그냥 이 질문은 어디도 나오냐면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1장 딱 나오는 질문이죠.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만약에 이걸 내가 탄소 덩어리랑 어떤 물질로 하게 되면은 정말 돈 몇 푼도 안 되는 게 저희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표현할 때 나라는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할 때 내가 지각하고 있는 것들 그다음에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들, 내가 생각하는 것들, 그다음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하는 그거를 우리는 나라고 인식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게 나라고 인식되는 그 모든 과정들, 나의 아이덴티티가 가장 정확하게 결정되는 그거는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다? 바로 뇌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뇌를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측면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인 뇌과학자인데 이 데이비드 이글먼이라는 사람이 쓴 더 브레인이라는 책에 나오는 첫 말인 뒷장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말인데 당신이 누가 될지는 당신 자신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누가 될지 어떤 사람이 될지는 당신의 뇌 상태에 따라 달려있다. 근데 그 뇌는 어떻게 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를 내 뇌를 바꿔서 내가 얼마든지 창조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희한테는 굉장한 가능성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정말 그 미지였던 이 뇌의 세계가 이제 어둠 속에 이 두개골에 갇혀 있었던 이 어둠 덩어리에 이 세계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뇌를 바라보기 시작했거든요. 그 바라본 측면을 오늘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이 뇌가 건강하면 곧 나라는 으로 될 수도 있는 게 바로 저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고요. 그다음에 세로토닌은 거의 우리 장에서 나온다 그러죠. 장에서. 세로토닌은 장에서 80~90%가 만들어지는 호르몬인데 바로 뭔가 이렇게 도파민을 억제하는 애가 얘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흥분하는 거를 진정시켜주는 애가 세로토닌이에요. 그게 바로 그 세로토닌이고 그다음에 뭔가 행복감을 주는 게 세로토닌이고 그다음에 이 세로토닌은 멜라토닌 호르몬으로 바뀌어서 우리 수면하고도 또 관련이 되고요. 또 그다음에 감마 부티르산 아미노라는 뜻이라는데 가바라는 물질인데요. 얘는 뇌를 전체적으로 진정시켜주는 역할. 너무 흥분하면 그러니까 이 가바라는 물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형태를 보일까요? 굉장히 충동적이고 진정이 안 되겠죠. 흥분하고
그런데 이 가바라는 물질이 잘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침착하고 굉장히 우리가 딱 봤을 때 막 그 어떤 막 난리 구세도 왜 동요하지 않고 딱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저 신경 전달 물질이 잘 나오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나 너 때문에 엔돌핀이 지금 솟잖아. 막 이런 얘기할 때 그 엔돌핀은 뭐냐면 이것도 일종의 통증을 억제하는 뭐 마약 같은 거라 그래요. 그래서 이 물질이 나오면 우리 몸에 통증이 싹 없어진대요. 그렇죠? 천연의 그 통증 억제제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면 평정심을 유지한다. 마음의 균형을 유지한다. 참 좋은 성격이다. 그런 마음 상태는 어떤 거냐면 바로 이런 5만 가지의 신경 전달 물질들이 적절하게 균형이 잘 맞은 상태를 우리는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다. 성격이 좋다.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떤 불균형이 발생되면 그게 이제 문제가 오고 마음의 병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균형이 되게 중요한데요. 예를 들자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나오면 그게 바로 정신분열과 관련되는 조현병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너무 부족하면 이 도파민은 근육을 관장하는데 근육이 안 움직여지는 파킨슨병이 오고요. 그 다음에 노드아드레날린 또는 도파민, 세로토닌이 너무 많으면 이게 이제 과잉이 돼서 막 불안증, 조증, 막 강박증 이런 게 오는 거고, 이게 너무 안 나오면 우울증이 오는 거고, 아세틸콜린은 양이 너무 많으면 파킨슨병이 오고, 이게 너무 부족하면 기억력이 떨어지는 알츠하이머병이 오고, 이런 식으로 이 균형이 잘 맞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균형들이 깨지니까 문제가 오는 거죠. 그럼 왜 깨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하나씩 살펴볼 건데, 이렇게 해서 이런 신경 전달 물질들의 균형이 깨진 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이제는 병이다. 기능 저하 상태에서 이제 넘어왔죠. 마음의 병이라고 부르는 상태가 오는 거죠. 질병. 다른 말로 뇌의 질병 상태가 오게 되는데 그 병들이 바로 쭉 이런 질병들이에요. 이런 질병들이 바로, 그러니까 이름이 굉장히 많고 복잡 다단해지고 있어요. 다 아마 아실 건데 여기서 해리성 장애라고 하는 거는 왜 다중인격이죠. 내 안에 여러 명이 있는 거. 그걸 바로 해리성 장애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여러분들 우리 흔하게 만나는 그 마음의 병 상태, 질병 상태 하나씩 살펴보면 가장 흔하게는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우울증이 그냥 우울증으로 오는 사람도 있고 조증으로 왔다가 우울증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조울증을 막 같이 막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있어서 이거를 통틀어서 기분장애라는 범주로 부르거든요. 기분에 장애가 왔다 이러는데 일단은 우울한 상태.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기분이 가라앉고 비애감 등의 우울한 기분이 지배적인데 그러고 나서 자기가 자책감이 드는 거야. 내가 애들이고 남편이고 막 화를 냈어. 막 우울해가지고 막 짜증을 냈어. 그러고 나서 그거를 아유 내가 저것들 때문에 못 살아. 아유 그래도 내가 있어야 또 저것들 이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화를 내놓고 다 보내놓고 나서 자기가 막 우는 거예요. 내 그 사랑하는 남편을 내가 그렇게 괴롭히고 그 예쁜 자식들을 내가 이렇게 괴롭히고 밥도 안 해주고 나는 살 가치도 없어. 그러면서 또 무너지는 거예요. 화내고 또 혼자 자책하면서 무너지고 그러면서 막 그러면 또 만나면은 그 죄책감 때문에 괜히 남편 붙들고 나 같은 여자랑 왜 살아? 내가 죽으면은 당신 편하겠지? 뭐 이러면서 얘들아 니네 엄마 없어도 살겠지? 다른 엄마들이 더 좋지 않아? 엄마 너무 지겹지 않아? 이런 엄마 너무 싫지? 그러면서 너무 싫죠? 그러고 있는 게 우울증. 너무 비관적인 게 매사. 그래서 불안감이나 조바심 등의 초조감도 종종 동반하는 상태. 이런 상태.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화를 내고 죄책감까지 느껴지는 상태. 그런 상태라면 아 내가 우울증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조상태가 있어요. 조상태. 조상태는 우리가 착각하기가 쉬워요.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 그 여자 아미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말도 못해요. 막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막 운동도 하고요. 모도 배우러 다니고요. 뭐도 하고요. 막 하면서 막 해. 그래서 이제 그 여자 남의 하면 진짜 막 다이아몬드감이에요. 그래서 가서 딱 만나봤는데 제가 보면은 환자야. 그 환자가 여기 있는데 보면 수면 시간이 줄어들어요. 조상태가 되면. 잠자는 게 막 너무 막 불안한 거야. 막 왜냐면 조상태의 특징이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뭘 안 하고 있으면 막 불안한 느낌. 자고 있으면은 내가 막 뒤처지는 느낌.
그래서 활동적이고 자신감이 높아져요. 좋아 보이죠, 여기까지는. 우리 주변에 모든 성공하는 사람들의 캐릭터 같잖아요. 근데 무엇이라도 해야 된다는 강박증과 의욕이 너무 과잉하고 주의가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여기저기 흩어져요. 뭘 배우러 다니는 게 막 세네 가지 된다 그럼 조증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자기 평가가 되게 상승하고 생각이 점점 고양되어서 멈추지 않는 등의 들뜬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분들 만나면은 남 얘기 잘 안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잘한다고 생각해요. 난 너무 잘하고 있고 난 너무 완벽해. 그래서 뭐 영양소 얘기하면 저 식단으로 다 해결하고 있어요. 뭐 이러면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 상태에서는 낭비나 일반적인 언행 등에 의해 주의와 마찰이 생겨지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조증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돈 갖고 사고 쳐요. 카드 막 긁고 막 뭘 사들인다든가 막 가서 뭘 계약하고 온다든가 뭐 그러는 거. 그 막 돈을 막 써요. 왜냐면 자신감이 넘치고 벌면 되지 뭐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그런 상태고, 이 상태에선 낭비, 그리고 사소한 일에 강하게 반응해서 되게 분노하고 그걸 자기가 되게 열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증이에요. 그다음에 들뜬 상태가 더욱 강해지면 흥분 상태가 되고 난폭해지고 운전이 되게 거칠어져요. 운전하면서 막 그러면서 내가 굉장히 막 터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환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에너지가 확 달리면 우울증으로 넘어가는데, 이렇게 넘어가는 우울증은 이 텐션이, 고무줄 텐션이 세게 당겨졌다가 놓아진 거기 때문에 탄력이 더 떨어져서 우울증이 회복하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되게 위험한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불안장애라고 하는 불안증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패닉 발작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발작은 신체 증상을 동반하는데 어떤 신체 증상들이 있냐면 땀 흘리고 맥박이 빨라지고 호흡이 가빠지고 설사하고 혈압 상승하고 실신하고 사지가 후들거리고 침착하지 못하고 위가 불쾌해지는 등 자율신경 증상으로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심지어는 이 발작이 죽음의 공포를 느낄 정도로 강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 발작은 특징이 신체, 그냥 단순히 불안해 이게 아니라 몸으로 반응이 나타나는 거. 어떤 식으로 막 호흡이 가빠진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제 공황장애 같은 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불안은 크게 불안과 공포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기 불안은 뭐냐면 앞으로 닥쳐올 일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고 막 걱정하는 거 있죠. 그게 불안감인데, 그럼 공포하고 불안의 차이는 뭐냐면, 불안은 장래의 위협에 대한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왜 노인네들 되게 불안증 심하잖아요. 전화 오셔서 차 조심해라, 너 조심해라, 얘 길 건널 때도 조심하고 신호등 잘 보고 조심하고 물도 조심하고 뭐 산도 조심하고 막 다 조심하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너무 불안한 거야, 미래.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불안증이 심해지죠. 뇌 기능이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공포감은 뭐냐면 현실, 지금 닥친 것, 내 상황에 있는 그 현실에 반응하는 게 바로 공포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광장공포증이라고 하는데, 내가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공포거든요. 넓은 광장에 있을 때, 딱 서 있을 때 느껴지는 공포감이래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다 나를 쳐다보고 있는 듯한 느낌? 어디로 나의 몸을 숨길 데가 없이 그냥 나 자체가 그냥 드러나져 있는 느낌. 그게 바로 광장 공포증인데, 그래서 어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폐쇄된 장소, 이렇게 널찍한 확 트인 장소가 두려우니까 어디 폐쇄된 장소로 들어가죠. 뭐 건물 아니라든가 뭐 엘리베이터 아니라든가 이렇게 들어가면 또 어떤 불안감이 오냐면, 이제 여기서 내가 못 빠져나갈 것 같은 느낌이 또 들어가지고 오는 거를 우리가 폐쇄 공포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공황장애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전체 광장 공포증 중에 이제 그 또 다른 측면, 갇힌 공간에서 못 빠져나올까봐 이제 신체적 증상이 동반되는, 막 호흡이 가빠지고 땀이 나고 막 그 심지어는 실신까지 하는 거를 저희는 공황장애라고 하죠. 그래서 뇌 속에 그럼 이런 공포는 왜 생기느냐? 이 뇌 속에 공포가 만들어질 때 활동하는 부위가 어디냐면은 아까 되뇌 변형계 있죠. 감정을 만드는 변형계 편도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편도체라는 곳에 얘가 들어가고 되고, 이 편도체에서 막 나오는 물질이 바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그게 지나치면 공포심이 되게 심해지고 불안감이 심해지는데, 이런 것들은 바로 그걸 진정시켜주는 호르몬, 가바라든가 뭐 세로토닌이라든가 이런 호르몬들이 같이 나와서 이걸 진정시켜주면 균형이 맞아지면서 그걸 이겨나가는데, 이 균형이 깨지고 도파민은 나오는데 이런 진정시켜주는 호르몬들이 안 나오면은 그 균형이 깨지면은 이게 이제 병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외부에서 이걸 약으로 먹어야 되는 거죠. 이걸 진정시켜주는 호르몬과 관련된 외부적인 약을 먹어야, 이제 공황장애 약을 먹는다 그러면 아마도 가바라든가 세로토닌과 관련된 약을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강박증이 있어요. 강박장애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그 성격이 막 이렇게 막 그 완벽주의자들이 많이 겪게 되는 거죠. 불합리하다고 알고 있는 내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도 하는 행위를 계속 되풀이하는 거예요. 계속 손을 닦는다든가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약속을 계속 확인하고 그 물건이 계속 있는지 계속 확인하고 그다음에 어떤 정확함이나 질서에 대한 강박. 이런 사람들은 여자들은 집에 물건이 딱 있어야 될 자리 없고 조금만 삐뚤어져도 되게 불안해지고 히스테리칼해진대요. 그다음에 막 손을 물어 뜯는다든가 막 피부를 입술을 막 집어 뜯어갖고 막 피가 질질 흐르면서 피를 빨아먹는다든가 뭐 머리카락을 자꾸 뽑고 앉아 있다든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외모에 대한 강박증. 그다음에 저장 강박은 뭐냐면 물건 못 버리는 거. 막 쌓아두는 사람들 있죠. 물건 못 버리는 것도 병이라는 거, 병. 강박장애.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 정리가 안 되고 청소가 안 되고 물건을 못 버린다 생각하면은 아, 내가 병증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기를 알뜰한 사람이라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그다음에 조현병이라고 부르는 옛날엔 정신분열병으로 벌렸는데 이거는 환각이 나타나거나 망상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 대표적인 특식이 환시나 환청이나 환촉. 실제가 아닌데 그게 막 그래서 그 강남역 사거리에서 여자를 그냥 대낮에 그냥 칼로 찔러갖고 살해한 남자가 조현병 환자인데 왜 그랬냐 그랬더니 무슨 괴물이 나한테 막 달려 들어갖고 나는 막 죽인 거라고 막 그 괴물하고 싸워서 죽인 거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그 사람들은 그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조현병을 연구하는 뇌과학자들이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하는데 꿈이 깨어있는 상태 안으로 침입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꿈꾸잖아요. 그러면 깨면 이제 또 이렇게 또 현시잖아요. 근데 그 꿈꾸는 상태가 내 현시에도 계속 나타나는 게 바로 조현병의 그 특징이라는 거죠. 너무너무 불행하겠죠. 그런데 지금 점점 이 조현병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럼 조현병이 생기냐 그러는데 아직 정확한 원인은 없는데 도파민 가설이 있어요. 도파민이 과잉 분비되면 그 편도체를 파괴시킨대요.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막 감정이 제대로 이렇게 조절이 안 되고 막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이렇게 보여진다고 하는데 어쨌든 도파민과 관련돼서 이제 설명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발달 장애가 있죠. 대표적인 게 과잉 행동 장애죠. 부주의하고 충동성이 주된 증상이에요. 특징은 4세 정도까지는 별로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애들 보통 초등학교 들어가서 발견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전에는 까분다. 애가 그냥 산만해. 심지어 좋게 표현하시 긍정적인 분들 우리 애는 호기심이 많아. 뭐 이렇게 표현했던 애가 학교에 들어갔는데 학습이 안 돼. 그래서 선생님하고 상담하다가 뭐 병원에 갔는데 이런 진단 받아갖고 오시는 엄마들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어른들도 그러니까 어른들도 이 주의력 결핍 장애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집이 쓰레기장이 되죠. 그다음에 지나치게 떠벌리거나 상대의 말을 막거나 말을 잘라버리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에 말창견 잘하고 근데 눈치를 주는데도 그 말을 못 멈추는 사람들이 왜 있잖아요. 주변에 보면 왜 눈치 없이 막 해선 안 될 말인데 막 떠들고 주변 사람들 그 얘기 듣는 거 피곤한 거 아는데도 혼자 막 떠드는 사람들 그게 약간 과잉행동 장애 증세라고 해요. 그래서 혹시 본인이 그러시면 뒤에 나오는 얘기를 잘 들어보시고 이것도 결국 도파민하고 칼슘하고 관련되는 거 아닌가라고 예측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자폐, 지금 자폐 환자 엄청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 자폐는 지금 자폐가 급증하고 있는 것 중에 환경적인 부분하고 굉장히 밀접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자폐랑 관련돼서 이 아연을 결핍시키는 중금속이 뭔지 아세요? 수은이거든요, 수은. 근데 우리 몸속에서 가장 안전한 것이 엄마 몸속의 양수래요. 양수. 그래서 그 양수에는 엄마 몸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다 걸러져서 정말 좋은 것들만 걸러져서 그 양수에 들어가서 그 양수를 아이가 10달 동안 그 양수 속에서 양수를 먹이 삼아 먹고 이제 몸을 키워갖고 나오는 거잖아요. 인간이 돼서 나오는 건데 그 양수 속에 다 걸르는데 못 걸르는 중금속 하나가 바로 수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태중에 수은 함량이 많거나 또는 음식으로 태중에 이제 아기 가졌을 때 뭐 참치회를 많이 먹는다든가 뭐 등푸른 생선 같은 걸 많이 먹는다든가 뭐 이렇게 또는 뭐 대부분 이제 수은과 관련해서 이제 뭐 이게 아말감이라 그래서 충치할 때 하는 그런 것도 아이한테는 그게 그대로 다 양수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수은이 이따가 얘기할 그 우리 신경의 그 축삭을
그 보호하는 그 축삭에 미엘린이라는 보호물질이 있는데 그 보호물질을 파괴하는 아주 강력한 중금속이거든요. 그게 아무래도 지금 자폐 증가율하고 이 환경오염하고 지금 밀접한 거 아닌가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뇌 속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 뇌세포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보통 세포들이 다 모양이 틀리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피부세포는 이렇게 벽돌 모양으로 많이 그리죠. 실제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근육세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약간 길쭉길쭉하게 약간 섬유를 길게 늘어놓은 것처럼 근육세포들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뇌세포는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보면은 무슨 그물 같아요. 그래서 얘의 이름이 뇌세포를 뉴런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그리스어로 그물 또는 힘줄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그물이나 힘줄 같이 생겼다고 하는데 이렇게 여기까지는 일반 세포랑 모습이 비슷해. 핵을 가진 이런 본체가 있는데 이 본체랑 관련돼서 수초라고 해서 많은 가지들이 뻗쳐 있고요. 그다음에 축삭이라서 긴 전선이 하나 쭉 있고 이게 또 전선 끝에는 또 여러 가지 축삭들이 있어서 막 연결이 되고 다른 뇌세포랑 되는데 이걸 수초라고 하는데 수초와 수초 사이 다른 뇌세포와 수초 사이에 간극이 있다고 그랬죠. 이 간극을 시냅스라고 부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서 정보가 가면은 이게 쭉 연결되고 또 다른 세포에 전달되고 바로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뇌세포에는 전기가 찌직찌직 하면서 정보가 이렇게 막 유통이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런 독특한 구조의 뇌세포를 가졌다는 게 이제 특징이고요. 저 뇌세포를 하나를 딱 뽑아서 이제 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뇌세포에 이 핵이 있어요. 핵이 있고 이걸 수초라고 하는 수상 돌기가 있죠. 다른 뇌세포로부터 뭘 받는데요? 정보를 받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 수상돌기가 많이 뻗쳐서 있을수록 수초가 많이 있을수록 정보망이 넓은 거죠. 정보망이 넓은 거죠. 그래야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하면 좋은 머리라고 하는 머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에서 이 수초를 많이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뇌세포는 한정돼 있잖아요. 근데 한정된 뇌세포지만 이 수초가 많으면 많은 정보를 가져와서 이거를 또 협력해서 또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초를 많이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근데 이 수초를 많이 만들려면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필요하냐면 자극이 필요해요. 어떤 새로운 자극, 경험하지 못했던 자극들을 많이 받아야 그 자극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또 하나가 있어요. 그렇게 자극을 받아서 가지치기 할 때 이 수초의 원료는 뭐다? 얘는 오메가3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주요 원료가. 그래서 오메가3를 많이 또 상대적으로 넣어줘야 그 새로운 자극에 대해서 새로운 수초를 많이 뻗어 나갈 수 있어. 근데 자극은 받았는데 오메가3가 부족해. 그럼 한계가 있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자꾸 그 자극이 강력하면 어떻게 하냐면 다른 데서 이걸 빼와요. 그래갖고 나중에 뇌에 다른 조직에 문제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머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자극만 공부만 시키지 마시고 오메가3를 많이 먹여주셔야 돼요. 성장기 때. 그게 바로 이 수초의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핵이 있어요. DNA 핵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정보를 쭉 해서 이게 축색돌기라고 하는 긴 전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극이 오면 이 수초 말단 부분에 가면은 이 전기 자극이 다시 신호 전달 물질, 신경 전달 물질로 바뀌어서 다른 데로 쭉 넘어가서 이렇게 쭉 도는 게 바로 우리 정보 전달. 그리고 이게 바로 뉴런의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시 이제 핵으로 넘어가 볼게요. 핵으로 넘어가면 여기 이제 DNA 핵이 있어요. 우리 다른 일반 세포랑 똑같아.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뭐 골지체도 있고, 소포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여기에도 미토콘드리아 그림이 한 개만 그려져 있지만 저희가 이제 공부해서 알죠. 미토콘드리아는 뭐다? 세포 내에서 산소와 영양분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에너지 발전소다. 알고 있고. 그래서 근데 한 세포당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많은 에너지를 내는 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가 되게 많다. 그래서 에너지가 별로 필요 없는 지방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가 2-3개밖에 없지만 에너지를 많이 내는 심장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가 한 세포당 2,000개에서 3,000개까지도 있다. 기억나시죠? 그런데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쓰는 데가요. 심장하고 또 한 군데가 더 있어요. 그게 어딜까요? 뇌세포예요. 우리 아시죠? 전체 에너지의 25%를 우리가 먹는 열량의 20%를 어디가 쓴다? 뇌가 쓴다. 그러니까 뇌는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쓰는 세포들이에요. 에너지를 많이 쓴다는 거는 모두 많다? 미토콘드리아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떨어지면은 딱 오는 게 뭐냐면 뇌에 힘이 떨어져요. 아, 그게 뭐였더라. 자꾸 이렇게. 내가 어제 점심에 뭐 먹었더라. 이렇게 약간 건방증은 아닌데 살짝 이렇게 뭐가 이렇게 빨리빨리 기억이 안 나고 빨리빨리 이렇게 적응이 안 되는 상태가 바로 뇌에 힘이 떨어진 상태인데 뇌에 에너지가 부족하면 나타나는 증세거든요. 그래서 제가 뇌에 에너지가 떨어졌다는 말을 이제 많이 쓸 건데 그 에너지가 떨어졌다는 말의 표현에서 핵심은 뭐다? 미토콘드리아가 점점 파괴되고 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왜 파괴될까요? 활성산소 때문에 파괴되고 있다. 그걸 이제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를 최대한 잘 보호하는 게 최상의 뇌 상태, 뇌 에너지를 끝까지 80, 90, 100까지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이렇게 뇌세포가 있으면 여기 시냅스 간격에 여기에 신경 전달 물질이 가서 신호가 전달되고 여기서 다시 전기 신호로 바뀐다. 뭐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축색돌기 있죠. 그 신호 전달이 핵을 지나서 긴 꼬리처럼 생긴 데를 지나가는데 이거는 뇌세포 안으로 들어가면 뭐로 바뀐다 그랬죠? 전기 신호로 바뀐다 그랬죠. 전기는 플러스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전기는. 그 전기가 가는데 우리 집 전기가 가는 거, 우리 집 전기가 연결되는 거랑 똑같아요. 그 전기를 그대로 구리선으로 놔둬 보세요. 그럼 어때 보세요. 전기가 사방팔방 다 퍼져갖고 저쪽까지 연결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전기가 이쪽에서 저쪽까지 잘 가게 하려고 그 구리선에다가 뭘 하죠? 피복을 쫙 감죠. 감아서 그걸 절연체라고 그러죠. 그 전기가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그 물질을 다 감아야 이쪽에서 꽂은 전기가 저쪽에 가서 전기밥솥에서 띠링하고 뭐하죠? 불이 다 켜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뇌도 어떤 정보가 왔을 때 끝까지 잘 전달돼서 정확한 역할을 하려면 이 전기 신호가 잘 이동해야 돼. 어디 새는 거 없이. 그러기 위해서 이 축삭돌기, 전기가 움직이는 축삭돌기에 뭐가 쌓인다? 미엘린이라는 피복이 쌓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 피복의 원료 물질이 뭐다? 콜레스테롤이라는 거예요. 콜레스테롤과 인지질이에요. 지방이에요, 지방.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콜레스테롤이 부족하면 미엘린이 부족해지면 정보 전달이 뇌에서 안 되고 정보가 막 삑사리 나요. 삑사리가 나서 그게 그 조현병으로도 나타날 수도 있고 뭐 치매로도 나타날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보 전달할 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불이 났어. 물 양동이가 100명이 쭉 서가지고 물을 이렇게 서로 전달해서 저쪽에서 불 끄잖아요. 이쪽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데 한 사람이 빠졌어. 그러면은 전달은 되지만 좀 힘겹게 줘야 되잖아요. 근데 두 사람이 빠졌어. 그럼 더 힘겹게 막 줘야 되잖아요. 근데 중간중간 막 빠졌어. 그러면 물동이가 저쪽에 가서 저기 불 나는데 불 꺼야 되는데 가다 불을 못 끈다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게 바로 이 미엘린 수초가 망가지면 정보가 중간중간 빠져서 전체적으로 뇌가 정보 전달하는데 문제가 심각하게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엘린이 되게 중요하고 이 인지질은 뭐로 만든다? 오메가3 지방산과 인이라는 물질로 만들기 때문에 아까 수초에서도 오메가3가 너무 중요했죠. 그 수초의 물질은 오메가3다. 근데 미엘린을 구성하는 물질에도 오메가3가 들어가기 때문에 오메가3가 우리 몸에 부족하면은 정보 전달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오메가3는 계속 이제 이래저래 나오는 기전이 있어요, 뇌에는. 그 다음에 이제 좀 확대해서 보면 여기 이제 신호를 받은 전기 신호를 받아갖고 시냅스 소포에서 화학 물질을 만들어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어서 이게 딱 방출이 된단 말이에요. 방출이 돼서 다른 세포로 넘어가야 돼.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그냥 넘어가지지는 않는 거예요. 넘어가는데 매개체가 있어요. 여기 잘 보시면 칼슘 이온이라고 보이세요? 칼슘 이온? 칼슘 이온이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야 이제 문 열어줘 해야 돼요. 한마디로 야구공 던져 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칼슘 이온의 신호를 받은 신경 전달 물질들이 문을 띠링 열고 야구공처럼 팡팡팡팡 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야구 글로브처럼 탁탁탁탁 받아줘야지 다른 신경 정보가 잘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문 열어주는 애는 칼슘이야. 근데 여기서 야구공을 던지게 해주는 애는 칼슘이라면 야구공을 글로브처럼 받게 해주는 여기 파란색 물질 있죠? 파란색 이온. 이게 지금 여기가 빠졌어. 이게 뭘까요? 나트륨이에요. 나트륨. 그래서 이 칼슘하고 나트륨이 없으면 신호 전달이 안 돼요. 그 나이를 먹으면 왜 음식이 짜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 스트레스 받으면 뭔가 화이팅 하려면 막 그냥 막 얼큰한 국물에 막 짭짤한 거 막 먹고 싶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나이가 들수록 그 뭔가 자기를 흥분시켜서 정보를 잘 받아야 이게 뇌가 부스팅이 되는데 자기 뇌를 좀 흥분시켜서 생존을 오래 유지하려고 하는 인간의 본능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때 짠 거 땡기는 이유도 그런 거거든요. 특히 뇌는 소금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나트륨이 여기 이 문을 열어주는 이온의 역할도 하지만 또 하나의 역할이 뭐냐면 뇌세포를 흥분시켜주는 역할. 그 다음에 나트륨 말고 소금을 NHCl이라고 그러죠. Cl은 염소잖아요. 염소는 이 신경세포를 억제시켜주고 진정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흥분과 억제를 동시에 다 해주려면 이 뇌는 어떻게 된다? 뇌 척수액은 짭짤한 척수액에 이 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두부를 사면 두부가 어디에 담겨 있죠? 물에 담겨 있죠. 소금물 같은 데 담겨 있잖아요. 그래야 두부가 안 상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뇌의 이 척수액이 이 뇌를 담고 있는 척수액이 싱겁잖아요. 뇌에 염증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이 척수액이 짭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풍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짭짤하고 풍부해야 뇌 기능이 최대한 잘 돌아가요. 그래서 내가 뭔가 사고가 굉장히 경직되어 있다. 뭔가 다른 생각을 전혀 못한다. 그러면은 소금기가 부족하실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럴 때 소금물 한 잔 드셔보세요. 사고가 되게 유연해지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실 수 있다. 진짜로, 진짜로 그럴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뉴런의 기능을 간단하게 넘어가면 뉴런은 신호를 받아서 전하기 위한 구조를 가졌고 시냅스에서 화학 신호를 전달하고 이 화학 신호는 전기 신호로 바뀌어서 다시 화학 신호로 바뀐다. 이 화학 신호를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고 뇌 속의 신경 전달 물질은 우리의 기분을 바꿔준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 뉴런을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 뇌 기능이 좋으려면 미토콘드리아가 잘 보호돼야 되겠구나라는 걸 일단 알았고 수초가 잘 발달되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미엘린 기능이 좋아야지 뇌 전달이 안 새고 잘 가겠구나. 그러면 오메가3라는 개념도 이제 아셨어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를 위해서는 코큐텐이라는 개념도 아셨을 거고 오메가3라는 개념도 아셨을 거고 콜레스테롤의 중요성도 아셨을 거고 칼슘과 나트륨 같은 이온 물질이 없으면 그래서 칼슘이 부족하면은 정보가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는 게 과잉행동장애의 대표적인 증세예요. 정보가 전달이 안 되니까 자꾸 끊기는 거지. 그러니까 뭘 집중해서 오래 못하는 거죠. 산만하죠. 학습력이 떨어지죠. 정보 전달이 안 되니까. 그런 게 다 칼슘하고 관련이 되는구나. 근데 칼슘뿐만 아니라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게 소금을 놓치면 안 되는구나. 그런 것까지 이제 정리를 하셨다면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뇌가 망가지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 하나만 짚어라. 그러면 뇌의 염증이에요. 뇌의 염증. 하나만 더 짚어라. 그러면은 혈류 부족이에요. 피가 부족하면 뇌 기능이 떨어져요. 근데 이 염증과 관련해서 저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바로 혈액 뇌 장벽이라는 물질인데 뇌 장벽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이게 모세혈관이에요. 어느 조직이든지 말단 조직은 다 모세혈관이 가죠. 근데 유독 뇌혈관만 모세혈관에 뭐가 이렇게 덕지 무슨 뭐가 이렇게 붙었어요. 그죠? 이게 바로 블루드 브레인 베리어라는 장벽이에요. 혈액뇌 장벽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4가지 면역 체계가 있어요. 장 면역체, 소화관내 그 장 면역이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 세포의 70~80%가 장 주변에 집중되어 있다. 그 체계가 있고 또 하나 간의 쿠포세포. 그렇게 세균이 들어가면 또 간에서 쿠포세포가 또 다 잡아 먹어줘요.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 몸에 백혈구들 있죠. 백혈구들이 다니면서 또 세균 다 처리해줘. 또 하나의 면역 체계가 있어요. 바로 이 뇌의 교세포라는 게요. 이게 바로 교세포예요. 교세포. 이 교세포는 전체 면역세포 중에서 가장 강력한 면역세포예요. 이 면역세포, 왜냐하면 우리 뇌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뇌에 함부로 어떤 거라도 막 들어오면 큰일 나요. 그런데 그런데 이거를 다 판단해서 들어오고 말아야 될 거를 정확하게 장벽을 해서 들어오래는 들어와주고 막으래는 막아주는 애가 바로 이 교세포라는 애예요. 이 교세포, 이 노란색. 그러니까 얘가 촘촘히 잘 있어야 이 뇌가 방어력이 좋아지죠. 좋아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방어막이 자가면역 질환처럼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얘를 항체들이 공격을 해서 얘네들이 자꾸 파괴가 돼요. 파괴가 되면 어떤 일이 되냐면 이 모세혈관에 들어오면 안 될 게 자꾸 들어와요. 대표적인 게 중금속, 화학물질, 뭐 비스페놀 A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게 막 들어오면 뇌는 대혼란 상태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를 통과하는 물질이 뭐냐면 1번 기름이에요. 기름만 통과해요. 그러니까 뇌에는 뭐가 중요하다? 기름이 되게 중요하다. 근데 또 있죠.
아미노산 꼭 필요하잖아요. 신경전달 물질 만들려면. 아미노산 들어오고요. 포도당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선택적 이온 물질이라 해서 모든 미네랄을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꼭 필요한 것만 받아들여요. 뭘까요? 나트륨, 칼슘, 마그네슘, 아연,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염소, 이런 것들만 아주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렇지 않고 중금속, 뭐 카드뮴, 순, 뭐 니켈 이런 거 막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죠. 왜냐하면 그 신경 전달 물질 칼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납이 들어가고 나트륨이 들어갈 자리에 뭐 카드뮴 들어가고 그러면은 신호 전달이 안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기억도 다 있고 알츠하이머 그냥 가고 파킨슨 막 그냥 오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질이 얘가 얘 모세혈관을 잘 보호해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얘를 파괴시키는 물질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글루텐이라는 거예요. 이 글루텐은 밀이라든가 호밀이라든가 보리에 들어있는 밀 단백질이에요. 밀 단백질인데 단백질은 알다시피 위에서 펩티드로 일단 분해가 돼서 장으로 내려가서 아미노산으로 잘라져야 장에서 흡수가 되잖아요. 근데 이 글루텐이라는 밀 단백질은 펩티드 형태에서 장으로 넘어왔을 때 이걸 아미노산으로 분해하는 요소가 사람한테는 없다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그대로 뭐예요? 글루텐 형태로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알파 무슨 산이라고 하는데 그런 형태의 아미노산인데 얘는 그냥 장이 건강하면 그냥 병과 함께 빠져요. 왜냐하면 흡수가 안 되니까.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장이 새요. 장이 새면은 이 소화되지 않은 펩티드, 분해되지 않은 펩티드가 장벽을 타고 그대로 혈로를 타고 돌아요. 그럼 우리 몸의 항체는 얘는 이물질인 거예요. 세균과 같은 단백질이잖아요. 이물질이기 때문에 얘를 공격해야 되는 항체를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내 몸에 그 항체가 많아지겠죠. 이 글루텐에 대항하는 항체가 많아지겠죠. 그 글루텐에 대항하는 항체들은 글루텐 비슷하게 생긴 것만 가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혈관 내 장벽이라는 이 장벽이 제가 이거를 외웠는데 이 글루텐의 아미노산 배열이 A-A-B, C, D래요. 이런 형태인데 이 혈관 장벽의 구조 물질이 A-A-B, C, D하고 비슷한 배열로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글루텐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항체는 뭘 공격해요? 얘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제가 파괴되면 그때부터는 뇌는 이제 성이 없어진 거예요. 막 들어오는 온갖 잡것들이 다 들어오면서 뇌가 엄청 심하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보통 자폐라든가 과잉행동 장애 아이들을 치료할 때 실제로 밀가루를 끊는 거부터 시작하면요 굉장히 치료 효과가 빨라진대요. 그래서 저도 이거 책을 읽다가 한 달을 밀가루 안 먹어봤는데 정말 컨디션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혹시 뇌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밀가루를 당장 끊으셔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뇌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자가 면역 질환, 뇌 면역계, 뇌 안에 있는 교세포, 아까 그 세포들 교세포 외부 물질을 보호하는 그 교세포가 우리 항체에 의해서 공격당해가지고 이제 그 보호를 뇌 세포를 보호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 그래서 분자 모방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이런 분자가 비슷한 거를 모방해서 공격하는 걸 분자 모방이라고 하고요. 그건 왜 생겨요? 새는 뇌 때문에. 뇌가 이제 새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는 뇌는 왜 생겼을까요? 새는 장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장하고 뇌는 굉장히 밀접해요. 장이 망가지면 뇌는 그대로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 관리를 정말 뇌랑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뭔가 나랑 우리 가족, 우리 애들이 뭔가 막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지금 사춘기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사춘기를 막 이제 맞이하는 저희 딸을 이제 상대를 해야 되는데 저는 굉장히 쉽던데요. 걔 상대하기가 조금 이렇게 눈이 올라가 막 이러고 올라가고 막 이러면은 주원아 그리고 이제 얼른 유산균 2포 막 먹이고 칼슘 갖다가 막 먹이고 프로틴 타서 막 먹이고 오메가 3 막 눈치 봐갖고 내 아저씨 가서 막 입에다 넣어놓고 그러면 저녁 때문에 눈이 이렇게 막 풀려 있던데요. 아 진짜로? 그리고 심지어 책까지 보고 있던데요. 그래서 정말 이게 장 관리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장 관리를. 그래서 이 새는 뇌가 망가지는 가장 큰 원인 염증은 가장 큰 원인은 밀가루다. 두 번째는 뭘까요? 당. 포도당이 혈색소를 만들어서 묘사혈관을 자꾸 파괴시켜요. 그러면은 이 뇌가 망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밀가루하고 당은 뇌에는 안 좋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지나친 당. 뇌 기능 저하의 원인을 살펴보면 스트레스와 충격과 학대를 받으면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 거 아시죠? 콩팥 부신에서. 그 코티졸이 파괴하는 데가 어디다? 편도체. 편도체를 파괴하고 해마를 파괴해요. 그러니까 감정이 폭력적이 되고 기억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인간은 동물화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거든요. 감정 조절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저하돼요. 항산화 물질이 부족하면 뇌의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막 떨어지죠. 그럼 뇌의 힘이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신경 전달 물질 자체가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미노산. 뇌에는 아미노산이 너무 중요한데 이 신경 전달 물질의 원료, 물질이 부족할 경우. 신경 전달 물질은 이제 외우시죠? 아미노산하고 뭐가 들어가야 돼요? 오메가3하고 미네랄이 들어가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신경 전달 물질의 원료 물질이다. 그 다음에 미엘린이 파손돼요. 미엘린이 파손되지 않게 잘 방어를 해줘야 되고 그걸 복구하는 물질들은 역시 좋은 지방산을 많이 드시고 단백질을 잘 드시면 되고요. 칼슘, 나트륨 이온이 부족해도 뇌 기능이 떨어지고 여기서 말하는 이온 물질들은 그 밖에 마그네슘이라든가 아연이라든가 뇌에 필요한 이온 물질, 우리 소위 말하면 유익한 미네랄들을 의미한다라고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뇌에는 이런 신경 전달물들이 만들어지는 과정, 만들고 다시 없어지거나 재처리해야 되는 과정들 있죠. 그런 모든 과정에 효소가 관여돼요. 저 효소가 부족하면 이 신경 전달 물질을 생산도 못하고 생산된 신경 물질을 제대로 처리도 못하고 그런 이제 그 뇌가 쓰레기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수상돌기 수용체가 위축되고 이상이 오면 그 위축되는 가장 큰 원인은 오메가3가 부족할수록 저 위축력이 되게 빨라져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혈관 내 장벽을 방어해주는 교세포가 망가지면 뭐가 들어온다? 중금속이나 화학물질들이 들어오면서 뇌는 완전히 망가지기 시작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그런 어떤 화학물질에 대한 그게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많이 이런 과동증이나 자폐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뉴런의 기능을 살리는 거예요. 뉴런의 기능을 살리려면 ATP를 보호해야 되겠죠. ATP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영양소는 코엔자임 Q10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를 40대 이후에는 반드시 챙겨서 드셔야 되고 선택적 이온 물질, 칼슘이라든가 나트륨이라든가 마그네슘이라든가 이런 좋은 유익한 미네랄들을 잘 드셔야 되고 미엘린을 잘 보호할 수 있고 또 미엘린이 잘 복구될 수 있는 불포화 지방산들을 잘 드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장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식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식을 하고 또는 좋은 유익균을 지속적으로 먹는 것. 그래서 저희가 장내에 유해균들이 만들어내는 독소들 있잖아요. 그 독소를 지질 다당체라서 LSP라고 하는데 얘가 장이 새갖고 혈액으로 들어가면 이게 내독소로 분류되거든요. 이 내독소로 분류돼서 이 내독소는 온 사방을 다 공격하고 다니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뇌까지도 다 공격을 한다고요. 그래서 장이 새면 저 독성 물질들이 척추 타고 뇌까지 올라와서 뇌세포를 다 파괴시켜요. 그러니까 신경 기능이 굉장히 망가지는 거죠. 기능이 떨어지고. 그래서 좋은 유익균이 많을 수 있도록 유익균의 비율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지방을 잘 드셔야 되는데 또 이 오메가3가 한 번 더 나와요.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기존에는 뇌는 한 번 뇌세포는 죽으면 다시 생성되지 않는다 그랬지만 최근 뇌과학에서는 뇌세포 다시 복구된다. 그게 왜 그렇다? BDNF라는 뇌신경 영양인자라는 물질이 있어요. 얘가 뇌세포를 살리기도 하고 없어진 걸 다시 복구도 하고 그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물질이 잘 형성되면은 뇌세포는 우리가 나이가 죽을 때까지도 뇌 기능은 계속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뇌는 언제 제일 좋았다? 죽는 순간이 제일 좋았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물질이 잘 나오면 근데 이 물질이 나오게 하려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 뭐냐? 운동을 해야 돼요. 우리가 운동을 해서 땀을 날 때 이 물질이 굉장히 활성화된대요.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애들이 학원에만 앉아갖고 공부만 한다고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나가서 노는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없는 게 아이들 뇌 발달에 되게 문제가 돼요.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뛰어서 놀아야 된다. 땀을 흘리고. 특히 성장기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오메가3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메가3가 뇌신경 영양인자의 원료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메가3는 뇌에 굉장히 중요한 이래저래 물질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방을 먹는데 좋은 지방을 드시면 좋겠죠. 뇌가 가장 좋아하는 오메가3 지방산을 드시면 좋고, 뇌 덩어리는 뭐야? 단백질 덩어리, 순두부 같은 단백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양질의 아미노산이 있어야 뇌세포도 건강하고 신경 전달물질도 풍부하게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물, 좋은 물 드시는 거, 약알칼리수 좋은 물 풍부하게 드셔서 혈류량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내가 몸에 물이 부족해. 이걸 어떻게 아실 수 있냐면, 물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해서 물을 2리터를 싸가지고 먹는데 느낌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먹으면 자꾸 화장실을 가. 먹긴 먹는데 이렇게 자꾸 화장실 가면 이게 몸에 흡수도 안 되는 것 같고 이거 먹어도 돼, 그러시는 분들 있죠. 그러시는 분들은 내 몸에 소금이 부족하구나라는 걸 딱 아시면 돼요. 그럴 때 그 물에다 소금을 타서 드시면 화장실 안 가세요. 그대로 흡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물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데 흡수가 안 돼. 그러니까 몸에 나트륨이 극도로, 나트륨의 특징이 원래 물을 이렇게 끌어안잖아요. 그래서 고혈압 환자들이 나트륨 먹지 말라는 게 물을 끌어안아서 혈압을 높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내가 물을 먹으면 자꾸 화장실을 간다? 그 얘기는 뭐예요? 물을 끌어안지 못한다는 얘기죠. 소금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소금, 저희 송화소금을 타서 드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뇌세포가 잘 보호되고 미토콘드리아가 보호되려면 비타민과 좋은 식물 영양소를 드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 뉴트라이트 솔루션으로는 제가 권하는 솔루션은 이래요. 사실은 공기청정기도 들어가야 돼요. 미세먼지가 뇌에 침착돼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프링, 유산균, 식이섬유, 더블엑스, 특히 비타민 D 동그라미 치시고 별표 5개 치시든가 여력이 되시면 50개까지 치시고 비타민 D 쳐주시고요. 비타민 D는 호르몬이에요. 제가 언젠가 한 번은 비타민 D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걸 자꾸 비타민이라는 말이 앞에 붙어가지고 햇볕 보면 만들어지잖아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 용어가 잘못됐어요. 비타민은 아니에요. 저거는 호르몬 D라고 저는 부르고 싶어요. 비타민 D는요 호르몬이에요. 저희가 산소가 없으면 못 살죠. 물이 없으면 못 살죠. 햇볕이 없으면 못 살죠. 식물하면 인간도 햇볕을 받아야 살아요. 근데 물과 공기가 문제가 와서 저희가 정수기도 쓰고 공기청정기도 쓰잖아요. 근데 지금 현대인들이 햇볕을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성을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햇볕을 보지 못해서 내 몸에서 호르몬 D가 생성되지 않아서 발생되는 문제가 특히 많고 가장 압도적으로 뇌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왜 햇볕을 안 보면 우울증이 온다 이런 얘기 들으시죠? 햇볕을 안 보면 기억력이 떨어진다. 햇볕을 안 보면 학습력이 떨어진다. 햇볕을 안 보면 폭력적이 된다. 이런 말들이 다 왜 나오냐면 이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을 총괄해서 총 진듯이 하는 애가 호르몬 D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희 햇볕 많이 못 보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D를 꼭 챙겨 드세요. 그다음에 좋은 양질의 지방산, 그다음에 점막을 보호하는 카로틴 플러스, 모세혈관을 뚫어주는 갈리, 피에는 혈류량이 풍부해야 된다 그랬죠. 그 혈류에 뭐가 많아야 돼요? 산소를 공급해주는 철분이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언 폴릭, 철분이 부족해도, 철분과 엽산이 부족해도 뇌 기능이 막 떨어지기 때문에 아이언 폴릭도 굉장히 좋고, 징코엠은 뭐 저거 하나만 가지고도 1시간이죠. 그 다음에 F옥타코사놀, 프로틴 이런 것들이 저희 뉴트라이트 솔루션에 들어가는 제품들이고요. 뇌 건강을 위한 안티에이징 습관으로는 끊임없이 뇌를 자극해야 돼요. 그래야 수초가 안 없어져요. 그 생각하라. 그리고 자꾸 새로운 뇌 경험은 뭐냐면 안 하던 짓을 자꾸 해보라는 거예요. 커피숍 가도 맨날 먹는 아메리카노만 드시지 마시고 이름 막 희한하고 긴 것들 있죠. 그런 것도 그냥 한번 도전해 보시고, 식당 가면 맨날 먹는 김치찌개 먹지 말고 평소에 안 먹었던 메뉴도 자꾸 먹어보고, 그거 별거 아닌데 뇌는 엄청 자극이 되거든요. 그런 행동들이 80, 90, 100살까지 내 뇌를 젊게 유지하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장수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뇌 경험을 자꾸 하시고, 하루 30분 이상 운동하시고 공부 계속 하시고, 저희 뭐 암회 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셔서 저희는 한 140살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잠이 중요하죠. 자는 중간에 뇌가 청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뇌 건강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소비자들 만났을 때 나 우울증이야 그랬을 때 그래 우울증은 이렇다며 하면서 그냥 얘기할 거리들, 뇌는 왜 이래서 망가지는 거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 그런 이야기할 것들을 오늘 그냥 전달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너무 멋진 강의 해주신 우리 서혜경 다이아몬드 리더님한테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엄청 집중하셨죠?